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은요. 저희가 이분과 함께 중국이 과연 어떤 상황이냐.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중국이 정말 디플레이션에 완전히 빠진 것인지,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전 세계 경기에도 좋을 일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중국이 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데 좀 자세하게 분석을 이분께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목이 약간 조금 무서워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뭐라 그러지? 젠틀하면서도 무서워요. 오늘 제목 보니까 중국 질서 있는 침체 리스크에 직면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뭐 지금 뭐 좀 제목이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는데요. 네네. 뭐 지난 엊그제 이제 중국 성장률이 6.3% 3% 나오고 하는 것들이 뭐 수치상으로 상당히 좋은데 네. 이게 우리 전년도 기저 효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고 네. 또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우리가 최근에 의하면 뭐 생산자 물가의 어떤 계속 뭐 마이너스 흐름들 또 최근에 많이들 이제 얘기하시는 중국 청년 실업률이 21.3%뭐 7월 8월 가서는 뭐 한 25%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25%요? 예, 이제 대졸 수입자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고 갈 수도 전망이 있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또 나오다가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헝다이에서 다렌이라는 또 부동산 디벨로퍼가 파산할 수도 있다. 채무 불이행이 나올 수 있다. 다음 주에 네네. 4억 달러 상환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갚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계속 얼어붙고 있다. 뭐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 보면 중국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읽고 제가 이제 질서 있는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당장 뒤로 낮아빠지고 뭐 이렇게 무질서하게 뭐 신용 위기가 터지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분명 알 거다. 또 중국이 여러 가지 뭐 외환 보유고도 뭐 3조 달러 들고 있고 또 그 숨어 있는 또 자산도 있고 해서 뭐 여전히 중국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신용 리스크 이러한 것들이 안 터지더라도 중국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구조적인 불황 뭐 이러한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체계적인 리스크에 사실은 지금 노출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질서 있는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그냥 단순 침체를 좀 넘어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예, 요새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 안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저도 사실은 연초에 뭐 중국의 리오프닝 얘기를 하면서 중국 경기 올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조금 중국이 우리가 이제 90년대 이제 일본형 불황 뭐 우리가 30년 뭐 불황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러한 것들에 조금 다가서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단순하게 차트를 하나 조금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네. 뭐 그 용어가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질서 있는 침체일지 뭐 일본의 구조적인 불황일지 뭐 대체적인 불황일지 저는 이제 피크 차이나 이제 리스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부양도 하기가 힘들고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에다가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3기에 들어오면서 네. 뭐 우리가 아는 공동부유 정책도 있고 국진민태라고 해서 뭐 결국 민영 기업은 조금 이제 뭐 대표적 알리바바죠. 네네. 알리바바 이렇게 빅테크 기업은 누르고 국영 기업은 결국 이제 사회주의 체제 쪽으로 계속 국영 기업을 육성하려는 이러한 정책 자체가 시장의 불안감을 계속 켜주고 그것이 결국 이제 소비 위축, 뭐 결국 내수 침체, 자산 가격 하락, 그 디플레 합력, 저성장 이러한 악순환 고리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리스크 자체가 불거지고 있다. 뭐 단순하게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뭐 1, 2분기 안 좋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이러한 그 악순환 고리에 사실은 좀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이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중국의 가장 큰 리스크로 말씀드린 건 사실은 부채와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이제 뭐 일본도 사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으면 결국 문제가 터지는 거고요.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중국을 얘기할 때 항상 기업 부채가 어마어마하다. 뭐 실제로 뭐 거의 뭐 150%, 뭐 200% 가까운 어떤 이런 기업 부채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라서 항상 이제 우리가
불안불안했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 문제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거는 이제 지방 정부의 부실들. 네네. 제가 화면에도 하나 이제 좀 표현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그 부채 규모, 그러니까 GDP 대비로 보게 되면 네. 지금 대충 한 29%, 한 30% 정도 된다라고 있는 게 알려진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입니다. 잠깐만요. GDP 대비 29%요? 예. 129%가 아니라 20. 지방 정부, 그러니까 기업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지방 정부가 갖고 네네. 있는 부채 규모. 네. 예. 네. 근데 이건 단순하게 알려진 거고. 네. 지금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LGFP라는 이러한 것은 뭐냐면 이제 지방 정부가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네, 그렇죠. 그 페이퍼 컴퍼니에서 자금도 조달하고 뭐 회사채 발행도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했던 게 이제 중국의 어떤 형태인데 그 LGFP가 갖고 있는 부채 규모가 얼마냐 하면은 GDP 대비 48%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거의 뭐 80% 가까운 GDP 대비. 저건 그거죠. 그러니까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다 빼고 그건 다 빼고 상관없이요. 다 빼고 그냥 지방 정부 지방 정부만 받는데도 이게 거의 한 90% 찬다. 예. 지금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그 저 LGFP 부실 규모가 23조 달러라고 뭐 추산도 하면 23조 달러면 미국 GDP를 넘어서는 거. 중국 부채가요? 지방 그 LGFP 요 부채 지방 정부의 부채만도 알려지지 않은. 알려진 거 빼고 알려지지 않은. 그게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추정치니까. 근데 그래도, IMF도 뭐 GDP 대비 48%를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사실은 적잖은 규모이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 하려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사실은 내몰리고 있고 지금 제가 좀 전에 이제 다렌이라는 그 새로운 부동산 디벨로퍼가 파산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지금의 어떤 중국의 이러한 부실 리스크,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좀 불거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은 뉴스로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중국 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경기 부양, 뭐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경기 부양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왜 그럼 중국 정부가 이렇게 경기 부양을 주저주저 할까라는 부분을 네네. 이렇게 뜯어보면 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부채를 할 경기 부양할 능력이 없는 거죠. 일단 과거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지방 정부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이제 특수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면 그걸 인프라를 투자를 해서 경기를 부양했는데 지금 지방 정부가 이렇게 보면 작동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중앙 정부가 나서서 네.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이제 뭐 이번 7월 말에 이제 중국의 이제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다라고 하니 뭐 네네. 한번 보긴 할 텐데 사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올지라는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 중국이 부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만큼 못할 정도로 지금 턱밑까지 좀 찼다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저희가 정확하게 뭐 중국의 상황을 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더 화가 나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게 만드니까 더 화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네네. 보게 되면 당연히 뭐 지금 부동산 경기도 계속 안 좋아지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가장 주력 계층인 청년의 실업률이 25%씩 뭐 21% 공식적으로 네네, 21.3%니까 그 정도까지 가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뭔가 내재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미중 갈등 문제가 네네. 결국은 중국의 뭐 도구로 사실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중국의 수출도 최근에 보게 되면 상당히 안 좋고 특히 이제 대미 수출 자체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들인데 또 뭐 제가 일본형 불황을 얘기를 했지만 공교롭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뭐 일본의 호황 뭐 네네. 부채도 있었지만 또 하나 그때 있었던 게 보면은 미일 간의 반도체 관련된 맞아요. 그게 그 시발점이 됐죠, 사실. 예, 시발점이 되면서 결국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찾아오고 일본은 주도권을 이뤄가면서 네네. 일본은 또다시 그 경기 불황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맞닥뜨렸던.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 이게 90년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일 간의 그 반도체 분쟁이 이제 있었다면서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이제 급감을 하게 되는 9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은 이제 반도체 점유율이
조금은 이제 뭐 횡보 내지는 뭐 한국은 이제 올라왔긴 하지만 이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미일 간의 성장률 자체가 확연히 이제 미국은 살아나고 일본은 사실은 이제 꼬꾸라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좀 보여왔다라는 부분도 지금의 그 한중 간의 갈등 관계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뭐 꼭 이 사례가 맞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작금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또 경기의 어떤 모멘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유사한 패턴도 사실 있다. 아하.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중국이 개내적으로도 이 부채 리스크에 사실은 직면해 있는 상황들이고 네. 대외적으로도 지금 뭐 성장을 해야 될 지금 기술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상당 부분 미국한테 상실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90년대 우리가 일본의 장기 불황을 얘기했던 처음의 시기와 지금의 중국 상황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중국의 최근의 모습들 자체가 썩 달갑지 않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진짜 말씀드린 대로 뭐 질서 있는 침체가 는 건 아니긴 하지만 뭐 조금은 중국이 여러모로 어려움에 직면을 했고 그것을 빠져나오기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요새 좀 얼핏 좀 드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그러면 이걸 좀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을 만한 혹은 뭐 전세를 역전시키 이제 전세 역전이라는 말 자체가 잘 안 맞네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좀 회복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러니까 모멘텀이나 아니면 그 조치는 있는 걸까요? 뭐 공격적인 부양으로 나설 수밖에 뭐 그게 다시 또 이제 부채의 어떤 또 늪으로 빠질 수 있는 어떤 얘기긴 하긴 하지만 네네. 지금 당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재정 부양 정책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올해 중국 중앙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재정 수지 적자 목표가 GDP 대비 한 마이너스 3%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해 성장률 중국 정부에는 5.5% 달성 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5%도 사실은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들인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GDP 대비 뭐 한 4% 마이너스 5%이 정도로 사실은 부양 규모, 그러니까 재정 적자, 재정 지출 규모를 사실은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반드시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중국 경기에 제가 그 아킬레스건으로 보는 거는 결국 이제 소비 심리가 안 살고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고용 시장도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뭐 소비를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은 뭐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좀 화면 하나 요 오른쪽 그러면 이게 중국의 그 예금 잔액입니다.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네. 그러니까 리오프닝 이후에도 예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다 은행으로 다 예금을 한다라는 의미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 소비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실제 사람들의 중국의 어떤 소비 성향들 자체는 소비보다는 저축이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마찬가지 리오프닝 이후에는 사실 저축보다는 소비였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중국은 역전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자금을 시중으로 결국은 빼내는 네네. 이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사실은 나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그냥 무슨 금리를 인하할 거냐에 그 예금금리죠. 남잖아요. 예금 금리. 그래서 예금 금리를 계속 그러니까 세 가지 금리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 예금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긴 하잖아요. 불충분한 그러니까 이게 불충분한 거죠. 거. 그러니까 또 충분하게 사실 더구나 지금 죄송합니다. 그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0%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지금 완전 실질 금리 자체가 어마어마한 플러스 실질 그렇죠, 금리인 그렇죠. 상태죠. 그럼 마이너스 금리 써야 되는 거네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이 뭐 그렇게 선진국인 사항들은 아니기 네네. 때문에 최소한 상당 부분 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금리 뭐 10bp 내렸다 뭐 이러한 정도 수준으로 지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조금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연준이 사실은 올해 뭐 다음 주에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또 한 차례 더 할 수도 있다고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중국 인민은행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그 행동이 제약 요인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은 클리어해져야 중국도 조금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룸이 커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음 주에 있을 그 FOMC 회의 네네. 결과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은 그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 행보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 부분 좀 룸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쪽.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좀 단순하게 재정 정책 하나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사이즈도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 뭐 제가 GDP 대비 뭐 4% 5%만 했지만 사실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사실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재정 정책 네네. 거기에 동반해서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수반이 돼야 중국 경기가 그래도 뭐 올해 5% 이상의 성장률을 가고 조금 이러한 부채 리스크 자체 왜냐하면 부동산이 살지 않고서는 네. 지금 중국 경기가 살기가 사실은 뭐 계속해서 디폴트는 뭐 그렇죠. 나올 수밖에 네네. 없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홍콩 쪽에 부동산 펀드로부터 대규모 손실이 났다라는 네, 그 소식도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홍콩이 꼭 홍콩만의 문제냐? 아, 그렇죠. 네. 이건 중국하고도 다 연관된 문제고 네네. 사실 홍콩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더 심각한 것들이 홍콩 정책 금리는 지금 폐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항상 연준의 금리보다 25bp가 높습니다. 아, 네. 홍콩 달러 폐기제를 네네. 하기 때문에 그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뭐 연준이 예를 들어서 5% 금리면 홍콩 정책 금리는 5.25를 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앞으로 2번 더 올린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50bp 올리면 홍콩도 50bp를 더 올려야 되거든요. 아, 네네. 그럼 홍콩 부동산 시장이 지금도 흔들려 버리는데.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중국 정부로 있어서는 한쪽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돼도 내릴 수 없는 지금 아주 딜레마적인 상황에 사실은 네네. 좀 빠진 거고. 그러니까 뭐 양국 체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사람의 이동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그 금리라는 외부 요인,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기준금리라는 외부 요인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그 보통 부채 탕감하는 일들, 그러니까 부채 조정하는 일들을 사실 산업에서도 좀 많이 봤잖아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우리 흠슬라께서는 되게 그래도 좋은 그 다행히 뭐 돈을 엄청 잘 버셨지만 결국 지금 흠슬라의 그 저기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뭐 해진공이라든지 이렇게 된 것도 너무 어려울 때 부채 조정을 하면 기업과 산업이 아예 망가져 버린다. 그렇죠. 예. 결국 일단 그러면 그 부채를 누군가 들고 갔다가 대부분 국가가 되겠죠. 예. 들고 갔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이걸 조정해 주는 방식을 쓰잖아요. 예. 그럼 중국도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부채 조정을 하려고 해도 안 될 거 뻔하니까 그럼 일단 부양책 쓰고 경기가 좀 돌아오고 나서 부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미국의 금리인 거네요. 금리도 있고요. 뭐 네. 결국 금리라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부채 탕감을 지금 한다? 네. 그건 진짜 건질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섣불리 지금은 네. 그러니까 부양을 하자니 너무 부채 규모가 많아서 이게 또 너무 또 나중에 가서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국이 부양이라는 부분 자체를 주저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글로벌 금융위 때 너무 막대한 부양을 해서 그 후유증 자체가 네. 2010년에 중국이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들어오면서 뭐 공급 개혁이냐 하면서 구조조정을 사실은 했던 이유가 그 후유증이 거의 10년 동안 사실은 갔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또 지금 이 부채를 조금 뭐 단기적으로 막기 위해서 또 돈을 쏟는다? 그거는 또 다른 또 이제 부메랑 그러니까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사실은 중국이 좀 내몰리고 있는 거기에 미중 갈등 문제라는 부분도 또 하나 겹치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적으로 사실은 중국이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까 질서 있는 제가 그 경기 침체 말씀드린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사실상 중국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착륙이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지표 보게 되면 뭐 한 달에 조금 찔끔찔끔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은행들이 다 막아주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가 새마을 금고 사태도 터졌지만 터지고 나면 정부라든지 은행들이 이래 유동성 공급하면서 네네. 시장을 이제 진정을 시켜두듯이 지금의 상황은 중국의 금융기관들 자체가 뭐 중국 정부 입김이겠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다 부동산 디벨로퍼를 살려주면서 그냥 간신히 넘어가는 미국 같은 상황이었다라면 뭐 상당히 몇 개의 은행들은 결국 자빠지고 네네. 부동산 디벨로퍼도 결국 자빠지는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는 금융기관의 어떤 그 방어막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막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중국을 계속 보고 있기는 하지만 딱히 지금 뭔가 이 해소책이 뭐 말씀드린 어떤 뭐 통상적인 재정
또는 뭐 통화 완화 정책 이상의 것이 지금 뭔가 보이는 것이 사실은 딱히는 없는 상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중앙정치국 회의가 7월 말에 있고 그 직전에 FOMC 회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래도 FOMC 회의를 통해서 어떤 금리가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중국이 숨통이 트일까요? 금리를 조정할 수 있을 만한 숨통이? 뭐 아무래도 좀 순배이 트이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사실 금리를 그렇죠. 인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네네. 미 연준의 어떤 스탠스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네네.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조금 연준이 정말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단하는 어떤 이러한 신호를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뭐 조금 그 부분에서 조금 중국의 정책적인 여력이 있을까라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요새 드는 생각은 그럼 돌파가 그럼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로 끝내시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위원님. 하나는 이제 생각하는 게 그 미중 갈등 완화라는 부분이요.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고위급 회담들이 네네.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상무장관 가기로 했죠.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상무도 하고 뭐 이미 뭐 기후 대사도 뭐 지금 뭐 가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네네. 상황들인데 최근에 분위기를 보게 되면 뭐 우리가 뭐 디리스킹 뭐 이러한 미국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 협회에서 대중 제재 조금 좀 이제 좀 네네. 그만 좀 하자라는 네네. 어떠한 성명이 나오는 정도로 분위기는 조금은 뭔가 미묘하게 사실은 변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탈출구를 미중 갈등 문제에서 뭐 이게 완화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네네. 결국 어느 정도는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제조업 경기가 그래도 좀 살아날 수 있는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갈등 문제를 결국 완화하는 쪽에서 조금 뭔가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아직 뭐 앨런 원장도 요거는 아직도 뭐 그렇게 속시원 답을 안 내주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고일 관세,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이제 했던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 철폐해 주기를 바라는 거 눈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자 간에 뭔가 조금 해소되는 시그널로 사실은 저희가 징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 조치가 나오게 되면 중국이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네네. 조금 기대가 하반기 쪽에 그 부분에 있어. 그러니까 저는 뭐 정책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조금 외부적인 어떤 쪽에서 좀 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사실은 중국 입장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년에 아시겠지만 네. 대선이 있습니다. 그쵸.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근데 지금 뭐 미국 경기 좋고 주가 좋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하반기 내년 초까지 성장률이 계속 유지될까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연준이 올해 여하튼 뭐 미국의 성장률 1.0% 이 정도 예상했습니다. 상반기 지금 1분기 2.0% 나왔고 네. 2분기는 그거보다 더 좋은 지금 한 2.3, 뭐 네. 애틀란타 연준에서 한 2.3% 정도 보니까 3, 4분기가 큰일 난다는 얘기네요.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 연준의 성장률이 그쵸, 맞는다고 그쵸. 맞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들이 뭐 여하튼 지금 미국이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고 하지만 뭔가 일자리에서 계속 조금 이제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뭐 한 번, 두 번 더 올리게 되면 당연히 금리 인상 부담이 오게 되면 뭐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연말 연초 가게 되면 성장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고 특히 내년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IRL법 효과도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효과도 소멸되고 또 부채 한도 협상도 타결이 되면서 내년 재정 지출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년도 성장률에 대한 둔화 리스크 자체가 자칫하면 커질 수도 있는. 또 거기다 오늘 앨런 장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미국도 타격을 받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 성장률이 그럼 지금 블룸버그 콘센서스가 얼마냐면 0.7%가 나오거든요. 2024년 컨센서스가요? 예. 그러면 그 성장률을 갖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연임하기 좀 힘들겠죠. 쉽지 않은 상황들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에도 뭔가 성장률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거로 좀 중국산 제품들 좀 싸게 들여올 수 있게 관세 깎아서 깎고 소비가 막 늘어나면 또 성장률 좋아지는 거니까 물가도 좀 떨어지고 그쵸. 더 떨어지고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네요. 첨단 제품이야 뭐 막는 거는 뭐 계속 그럴 네네. 거고 그 위의 부분에 있어서 부분은 사실은 막아질 필요 없다. 또 지금 반도체 협회에서 그렇게 반대 성명을 내는 거는 뭐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의 상당 부분 다 중국에 연관된 부분들이어서 그렇긴 하죠. 이 빅테크 기업들 자체가 계속 이익 성장,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려고 하면은 여하튼 중국과의 비즈니스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네네.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양측의 이해는 분명히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한 측면에서 미중 갈등 문제 해소라는 부분 이것이 어찌 보면은 저희가 뭐 지금 주가 흐름, 뭐 경기 흐름 이러한 쪽에서의 추가적인 모멘텀을 만약 생각한다면 오히려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도 있긴 네네. 하지만 이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좀 모멘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국내 주식시장도 보면은 이제 상당히 뭐 미국 주식 상대는 네네. 이제 막힌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중국 경기 영향도 분명히 그렇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거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중국의 리스크 자체가 완화가 돼야 되고 그 돌파구는 아마 미중 갈등 완화 부분이 아닌가. 경기 부양책도 있긴 하지만 그런 쪽. 알겠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부양을 하고 싶어도 부채가 이 턱끝까지 차 있는 상태라서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태이고, 미국은 이제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결국 하반기에 뭐 경기가 약간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선거를 또 해야 되니 경기는 살려야 되겠고, 그 둘 쪽에서 맞아 떨어지는 게 중국의 그 고율 관세 25% 고율 관세를 낮춰서 미국의 경기도 좀 좋아지고 중국도 경기가 좋아지면 딱히 반도체를 건드리지 않고도 둘 사이에 이 그 어떤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니까 예. 그쪽에서 뭔가 그러니까 해결책은 아니지만 좀 완화의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예. 맞을 것 같아요.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맞을 것 그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뭐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아, 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많이 낮아지고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뭐 중국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부분은 네. 그 여하튼 미국 쪽의 모멘텀이 그렇죠. 여하튼 네.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 미국의 모멘텀이라는 부분 자체가 계속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체적인 어떤 그러한 힘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가 그러네요. 외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부적인 필요한 부분은 뭐 다행스럽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전후복구 사업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그 힘을 갖고 계지만 네네. 그거는 아직은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당장 필요한 거는 중국 쪽에서 힘을 좀 빌려오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그냥 우리가 그러면 어렵습니다. 좀 희망을 내려놓으시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그 도대체 어디에서 좀 물꼬가 트일 것인지를 좀 추측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을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쪽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이쪽이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